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설 연휴도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예, 요번 주 지나고 좀만 잘 버티시면 네. 또 설 연휴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시장은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왠지 기분이 좀 좋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설레말 치면 안 되는데 예, 설레발이 아니고 설레임으로 설레임으로 오,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좀 많았기 많아요. 때문에 뭐 오지급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도 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선거 결과도 있었고 맞아요.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또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저 스노보드 네, 네. 대회전 그 경기에서 와 진짜 엄청 빨리더라고. 네. 운도 좀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한 그간의 노력들이 그래도 좀 조금은 보상을 네. 좀 받지 않았나. 하여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뉴스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전보다 예, 예전에는 전 국민이 같이 봤는데 네. 요새 워낙 또 채널이 좀 다양해지기도 하고 네. 또 요새 지상파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지상파에 나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전 국민이 보게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주말 사이에 그래도 재밌게 좀 봤습니다. 네, 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또 뉴스를 짚어봐야죠. 예, 다우존스가 처음으로 5만을 돌파했습니다. 5만. 예, 5만이네요. 2.47% 와, 많이 상승해서 올랐네. 5만 115.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가 뭐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차잘차잘하게 빠지고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많이 움직였던 거지 지수 레벨 자체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1% 오르면서 23,000 넘었고요. S&P가 이제 1.97% 상승했는데 이전에 한 7,000 한번 잠깐 터치했다가 좀 내려와 있는데 뭐 그래봐야 뭐 많이 빠졌다 그래도 6,900선 이상으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를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뭐 AI 버블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무려 7.8%가 올랐습니다. 하루 동안요? 예. 어. 시가총액 1위 회사가 7.8%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좀 올랐고요. AMD도 반도체 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8% 넘게 급등했고요. 브로드컴도 7.2%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예.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심리인데 그 전에 이제 구글이 AI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구글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자본 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구글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반도체를 사겠구나. 네. 그럼 반도체가 올랐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반도체가 같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죠. 라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반도체는 올라야지.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이 그 개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장이 바보도 아니고 뭐 자본 지출하면은 반도체 사는 걸 몰랐겠습니까만은 네.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뭐가 빠지고 뭐가 오르고 할 때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거의 한 올해 2천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거래요, 자본 지출이. 그러면서 네. 거의 300조 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또 5%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럼 반도체는 또 그만큼 많이 산다 그러는 거니까 반도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구글이랑 아마존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네. 얘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선순환한 구조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잡았을 때는 이런 모든 명분들을 위로 가는 명분으로 삼고 밑으로 갈 때는 또 다 밑으로 잡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때는 이걸 이유로 호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걸 이유로 악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강세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시죠. 예,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예, 일본 자민당. 네. 예, 그래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게 전체 중의원 의석수가 465석이에요. 네. 그 중에 계엄 발의선이 310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자민당 혼자 316석이고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36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제2야당, 뭐 우익 성향 야당 이런 데들도 28석, 14석 이렇게 확보를 해서 네. 지금 우호적인 개헌의 우호적인 정당의 의석수가 무려 394석입니다. 이야. 선거 직전에 261석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완전 초합승이네요. 초합승입니다. 초합승이네요, 진짜. 그래서 와. 요새 뭐 이 선거의 핵심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인기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여기 그 잔바리 유튜버거든요. 몇 명입니까? 구독자 21만 명. 아, 저희는 280만 명인데. 네, 압권 정도 수준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 자민당 유튜브인데 조회수가 1억 6천만 회. 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회견문입니다. 그래요? 와. 엄청난 인기를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평화헌법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평화헌법 구조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조치와 관련해서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사태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긴급 사태 관련한 얘기를 지난번에 대만과 네. 관련해 가지고 대만이 뭐 무력 침공을 받는다면은 뭐 일본은 긴급 사태로 간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명시적 네. 헌법적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주요 논거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강한 일본에 대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같은 경우도 선거 공약에서 그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80여 년 만에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로 갈 수 있다. 네. 라는 생법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세법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조기 실각하게 될 거다라는 우려가 되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지금 중국이 그 히토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다가 SOS를 요청했죠. 우리 편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뭐 그냥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알아서 해란 뭐 이런 입장이고. 네 편이긴 한데. 뭐 이런 정도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이상한 뉴스를 흘리면서 일본을 압박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떨어지게끔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좀 선거에서 졌다. 그럼 그 다음 오는 리더는 중국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돌파해내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압승을 해버리니까 지금 일단 스카페센트 장관은 사실은 나는 뭐 일본 편이기도 해. 그러니까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 뭐 그녀는 매우 훌륭한 동맹이고 대통령과도 매우 훌륭한 관계에 있다.
라는 정도 얘기를 하면서 네. 다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게 그 대만에다가 무기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파는 네, 문제. 미국이 네. 대만에다 무기를 팔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중국에서는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최근에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약 30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중 간에 이제 4월 이전에 좀 풀어야 될 문제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까지 압박을 계속 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 발표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저거 안 보내고 여행객 안 보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사실 지금 그 중의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확보가 완료가 됐는데 참의원이 지금 과반미달이라는 거예요. 네.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의원 선거는 2월 2028년에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세를 2028년까지 몰아가서 참의원의 그 개헌선을 확보를 해야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좀 길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지금은 이 개헌 논의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테지만 네. 사실 그 2년 정도 지나면은 기존의 정치 세력이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8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는 그 또 우리 K 컬처 엄청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K 푸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하여튼 사나이 총리 잘 또 꼬셔서 확실하게 우리 밑으로 좀 잘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협력적 파트너십. 협력적 파트너십. 근데 잘- 한국이랑 일본은 요새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예.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 잠시 후에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K 컬처, 또 K 팝 컬처, K 푸드 쭉 가고 K ETF가 또 갑니다. KETF가 예, K ETF가 2026 ETF 어워즈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 또 ETF 하나가 진출했나 봐. ETF도 이런 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 그거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뉴스3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ETF.com이라고 네. ETF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평가 사이트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 방산 ETF가 상장이 돼 있어요, 미국에. 예.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그 ETF 말고 그게 저기가 한화자산운용에서 한 걸걸요. 한화가 방산 네네네네. 돈이 많잖아요. 거기가 미국에다 상장을 시켰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방산 ETF를.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투표를 하나 봐요. 네. 최고 ETF. 이런 것도 1등 해야지. 그렇죠. 예, 하여튼 투표 링크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아, 저거 해서 1등 하면 한국이 뉴욕 시장에서 1등 하는 겁니다. K ETF의 힘을 한번 보여주도록 거기 하고요. 뭐 경쟁하는 데가 다들 엄청 큰. 네. 아, 블랙록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네, 이게 버려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산하의 총리 압승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빗썸에서 한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한 비트코인 62만 개를 푼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 주말에 비트코인 진짜- 62만 개면은 60조가 넘죠. 네.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1억, 네. 되니까. 이게 원래 인당 2,000원씩 주려고 했었다는데 이거를 2,000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을 했던 겁니다. 네. 아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네. 근데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7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가진 거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바로 파는 네. 수요가 나타나면서 그 8천원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하는 일이 좀 벌어졌고요.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서 관련 계좌의 출금을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만 한 100여 원 정도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빗썸에서는 그때 급락했을 때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진 거는 7조 원 규모밖에 없는데 어떻게 60조 원을 팔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게 장부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거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IT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쓰면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이제 지갑 대 지갑에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거래소는 자기가 장부에 써놓는 겁니다. 자기 장부에다가 뭐 하나, 둘, 셋, 뭐 다섯, 여섯, 하나 주고 저게 하나 받고 해서 거래해가지고 너가 하나 있는 걸로 치고 네가 하나 있는 걸로 치고 이거 바꾼 걸로 치자. 네. 이래서 장부에 써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7조 원 정도 규모밖에 없지만 60조 원 정도 규모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게 뭐 빗썸이 뭐 실제로 코인을 안 주고받고 여기만 장부로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 장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권 거래를 할 때 3일 결제를 네. 하잖아요. 지금 거래를 하고서 3일 후에 이거를 주고받는 그런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장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도 그렇고 원래 이제 되게 보편적인 기술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죠. 방식. 예, 예. 네. 우리가 미수라 그러면은 네. 이렇게 주식을 사놓고서 결제를 해야 될 때 돈을 입금을 못하면은 네. 그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는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이게 그 이후 장부 거래를 해서 이후에 결제를 한다라는 거는 그 결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3일 후에 결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3일 후에 만약에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은 실제 주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죠. 증권사에는 주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자산운용사가 돈을 갖고 있지 않죠. 수탁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장부 거래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없냐라고 한다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과 합법의 그 묘한 제도적 공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서 뭘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합법적인 제도적 틀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거래소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원래 거래소라는 이름도 쓰면 안 됩니다. 네. 거래소라는 이름은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란 이름 자체를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법적으로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 쓰라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닌 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냐면은 지금 금융당국에서 2단계 그 가상자산법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대주주 지분 한도를 15에서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아예 지금 제대로 된 안조차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대주주들이 뭐 두나무 같은 경우도 송치영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거의 30% 가까이 있고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0%,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자기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언론, 정치권, 국회, 뭐 국회 행정부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5에서 20%로 제한하라 그러니까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논의를 하면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가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틀거리를 갖추고 있냐? 네. 그리고 특정 대주주가 한국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래소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15에서 20% 대주주의 권한을 가져가는 그를 제한하는 네. 그 내용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꽤 그렇겠네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도박장이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도박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불법 도박장을 먼저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합법 도박장을 만들 때는 이거랑 별개로 네.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 그러면 새로 정책적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네.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의 어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 왜 사법 사적 재산을 침해하냐? 네. 라고 하는데 그 돈이 막 여기저기 풀리면서 이 논의가 아예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그 빗썸 사건이 좀 다시 한번 이 논의의 불씨를 당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빗썸이든 어디든 뭐 개인들이 뭐 비트코인 막 사요. 예. 산 것처럼 해주고 그 돈을 내가 먹고 날라도 돼요? 날라도 기술적으로 되죠.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못 샀는데 산 것처럼 거기에 체크해주고 그 돈은 내가 받아서 태워도 가능은 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사기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그렇겠죠. 잡히면.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 게 안 되는 줄 알았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님이 안 되는지 알았어라고 얘기하셔도 되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게끔 뭐 돈은 여기다 갖다 놓고 증권은 네. 저기다 갖다 놓고 해서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누구 하나가 뭐 수틀려 갖고 잡아 튀지 못하도록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도 자기가 하죠, 퇴출도 자기가 하죠, 위탁도 자기가 하죠, 거래도 자기가 하죠, 네네. 뭐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시세 조정도 자기가 하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주주의 그 권한을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게 이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빗썸의 사고는 분명히 이쪽으로 논의가 넘겨갈 겁니다. 그래요.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까 이건 내가 불법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만약에 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 이렇게 사실 62만 개 뿌린 것도 그렇지 뭐 네.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 간 게 아니고 비트코인만 갔다고 장부에 그 적힌 기록 거죠. 전산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겠네. 알겠습니다. 저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뉴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만 전해드리면은 스텔란티스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손상을 잡았는데 네. 손실 규모가 무려 38조 원입니다. 전기차 투자했던 거 빽하면서 네네. 38조 원을 잡았고 그 중에 자기네가 투자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 LG엔솔이랑 캐나다에다 합작 공장을 만든 게 있는데 네. 그거 $100에 LG엔솔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00요? 예, 14만 원. 네. 근데 물론 그걸 떠안면서 13만 원에서 좋다 그게 아니라 그 공장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라 이 LG 입장에서도 같이 투자했던 것에 대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부채까지 같이 떠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공장 떠안을 때? 이게 원래 스텔란티스가 다 사가야 되는 네. 공장이었는데 그걸 안 사간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 입만 먹고 가면 안 돼요? 네. 그거 한 입만. 그래 한번 먹읍시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렇게 우리 권 팀장님을 네. 못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갈비. 네, 이게 페라리 중에 제일 비싼 페라리가 뭔지 알아요? 모델이 라페라리입니다. 라페라리. 네, 아, 갈비 중에 제일 비싼 건 라갈비죠. 라가. LA 갈비. 네, 이거야말로 명품. 아. 네, 가장 맛있는. 네, 저도 뭐 잠깐 맛을 또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네. 무척 맛있다. 네. 우리가 흔히 결혼식 하기 전에 상견례에서 많이 가는 바로 그 경복궁 그 브랜드의 LA 갈비. 거기서 이제 상견례 끝나고 이제 뭐 두 분 중 한 분이 결제하실 거잖아요. 네. 그 결제하는데 바로 옆에 가보면 항상 요 LA 갈비 거기서 먹었던 LA 갈비를 사갈 수 있게 전시를 있지, 해놓는데 있지. 예, 맞습니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싸. 물론 선물 포장도 잘 돼 있고 한데 저희는 그거를 59,000원
네. 3+1 최초로 59,000원에 갖고 왔습니다. 네, 400g짜리가 4팩이 들어갑니다. 네, 400g이면 대충 뭐 한 2인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그 400g짜리가 4팩이 들어가면 1.6kg인데 그게 59,000원이면 요거는 조금 반칙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경복궁이 조금 반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그 반칙도 소비자를 위한 반칙이라면 그렇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절 가족 모임 뭐 하는 그 맛 그대로 30년 전통의 경복궁 명성 그대로 LA 갈비 독보적인 맛으로 네.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자, LA 갈비가 왜 LA 갈비냐? 오늘 아침 시간이 많으면 좀 뭐 전해드리면 좋은데 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엘가문. 예? 같은 엘가문에 같은 엘가문. 네. 예. 요건 이제 퍼포먼스 정말 네. 성능용 딱 그냥 모양만 봐도 얘 성능을 위해 나왔구나 느낌 나잖아요. 네. 네. 요거는 LG 그램인데 네. 이전의 그램들처럼 아주 뭐 가벼운 900 몇십 그램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예, 요거는 완전 성능 노트북입니다. 고성능. 예, 요거는 그래서 무슨 게이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게이밍으로도 쓰실 수 있는 네. 요거 스펙만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SSD는 1테라. 요즘에 SSD 가격 얼마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요거 1테라만 해도 한 30만 원 할 거고요. 그리고 램이 16기가. 네. 네, 그리고 윈도우 11은 포함이고요. 심지어 이건 터치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터치 스크린 되는 거. 모니터가 그냥 모니터가 아니고 네. 터치 스크린이 되는 모니터. 그리고 AI 전용 엔진 당연히 탑재가 돼 있고요. 그 CPU는 코어 i7. 네. 네, 제일 최상위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성능 좋은 가장 최상위의 노트북. 요즘은 요거를 아마 한 350, 300, 뭐 230? 맞아요. 그 정도는 줘야 돼요. 네, 그 정도.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요거 S급 리퍼 제품으로 167만 9천 원. 167만 9천 원에 갖고 왔습니다. 아유, 하여튼 뭐 요거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퍼 제품이라고 하면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리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67만 9천 원이 된다는 건 요즘에 그 노트북 가격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요. 네. 요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를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G 그램 완전 고성능 사양의 노트북 S급 리퍼로 갖고 왔습니다. 터치 스크린 되는 LG 그램 요건 이제 17인치네요. 네. 15인치. 15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네. 17도 있고 네. 네.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네, 그건 한번 잘 들어가셔서 상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